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한국 프로골프협회 고위 임원이 직원에게 폭언을 쏟아내며 퇴사까지 강요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분리조치 이후에도 피해 직원을 탓하며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려는 남성들을 목격하고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군의관이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제지하려는 시민을 차에 매달고 도주하려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우 왜 이렇게 추워. 오늘 너무너무 추워요 진짜. 여기 오픈 스튜디오여서 외풍이 엄청 들어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 빈소에 가시면 부의금 얼마나 하시는지요? 당장 저는 1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그런데 성균관 유도회가 5만 원이면 적당하다 권고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마음의 표시고 성의이므로 형편에 넘치지 않을 정도가 좋다 한 거죠. 아, 뭐 좋은 말이긴 한데 5만 원을 내면 나중에 상주가 이 부의금 확인할 때 참 도드라져 보일 것 같단 말이죠. 아무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이 답답한 시국 사반 보면서 한잔합니다. 캬 하신 안효선님. 예, 지하철 한 켠에서 딸깍딸깍 소리 나길래 설마 하고 봤더니 손톱 깎고 앉았어. 왜 저러고 살아 진짜 하신 김도희님. 자, 영국 교민입니다. 제 딸아이 이중국적 문제 해결해 주신 주영 한국대사관 직원들, 전남 일로읍 사무소 이밀팀장님 감사합니다 하신 임선재님. 자, 전남 보성 복내면의 팔순 우리 엄니 최정혜 여사 아들 생일이라고 김치랑 봉투를 보내셨어요. 어머니가 뭔 돈이 있다고 참말로 하신 김영상님. 자, 대전 중구 311번 버스입니다. 기사님 덕분에 성탄 분위기 물씬 나요. 센스 굿 하신 강은님, 77년생 홍연경님, 목포의 김혜라님, 부산의 이경우님, 김혜애, 김정숙님, 인천 하객동 최은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바 뉴스 시범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시죠. 나 조폭이야.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라이브 카페 한 남성이 갑자기 여종원 얼굴 퍽. 왜 때려요? 하자 머리를 더 세게 퍽. 연이은 공격에 여성은 뒤로 화상 넘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자, 보다 못한 남직원이 막아서자 역시 주먹을 풀스윙으로 충격에 몸이 휘청이고 결국 그 직원에게 저 맞은 직원에게 제압돼서 끌려가는데요. 자, 그러니까 저 폭행범이 자칭 조폭이었다는 얘기네요. 아니고요. 지난 11일 새벽 1시 반쯤에 대전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남성 손님이 카운터 남자 직원에게 내가 조폭인데 눈에 거슬리지 마라 이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 확인해서 아니면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폭언과 협박, 또 욕설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제보자가 조심스럽게 안 드린 걸 드렸다고 했겠냐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보신 것처럼 네가 뭔데 나서냐 이러면서 이렇게 제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겁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알기로는요, 진짜 뭐 이건 미화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건달들은 민간인 안 특히 여성은 안 때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면 여성도 때렸고 이 제보자는 일반 손님이었어요. 손님을 결국은 폭행을 해가지고 주류 상자에 넘어지면서 어깨하고 쇄골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왔었는데 사장이 우리 알아서 하겠다 경찰을 돌려보냈다고 해요.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사장이 갑자기 하는 말이 일단 사과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하시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장하고 저 손님, 저 조폭같이 생긴 저 사람들하고 좀 아는 사람으로 보이고 왠지 그냥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고 뭔가 처리하는 느낌이 들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직원도 사람인데 이렇게 맞아 나가도 사장이 저렇게 하는 게 맞느냐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결국 이주 진단 받았고 폭행 등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조폭이 자랑이다. 조폭 아닐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혼밥 손님은 1,000원 더. 식당에 들렀다가 혼밥 손님은 1,0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이 안내문을 봤다는 사방가족의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어느 식당 벽면에 붙은 메뉴판. 생대구탕 16,000원, 생태찌개 14,000원, 그리고 다른 메뉴들 줄줄줄줄 있는데 그 아래 붙어있는 종이 주먹. 1인분 손님은 모두 메뉴 1,000원씩 인상한다. 더 받는다. 두둥. 그러니까 저 가격들은 2인분 이상 주문할 때 기준이고 저처럼 혼밥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1,000원을 더 받는다. 이걸 제보자가 그런데 SNS에 올렸더니 의견이 또 완전 반반으로 갈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보자는 최근 지인들과 함께 한 식당에 들렸는데요. 신기한 안내문을 보게 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1인분을 주문하는 손님은 1,000원씩 더 받는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손님 한 명 받고 반찬이 그대로 나가면 남는 게 없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반대로 혼밥 손님이 기분이 나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장에 따르면 원래 2인분 이상만 판매를 하고 1인분은 팔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혼자 오는 손님들이 1,000원을 더 받더라도 1인분을 좀 팔아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부탁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밑반찬값 정도로 해서 1,000원을 더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여기서 약식 푸처핸저 준비하세요. 아이고, 2인 테이블, 4인 테이블 잡고 혼자 먹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우리는 흙 퍼서 장사하냐, 동그라미. 자. 혼밥 하는 것도 서러운데 세팅에 손이 덜 갈 텐데 돈을 꼭 더 받아야 속이 후련했냐, X. 자, 박 변호사님. 짧게 얘기할게요. 이거 전 혼밥 쪽이거든요. 혼자 많이 먹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인에다가 이렇게 표식을 해두면 됩니다. 1인분한테 돈을 더 받다니요. 반대 방향을 했죠. 옆에 대구탕 해놓고 생대구탕 더하기 2인분만 주문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왜 저렇게 밑에 저거 1인분 시킨 사람 돈 더 받는 게 기분 상당히 나쁜데요, 저는. 저만 그런가요? 자, 교수님. 갈래요, 자, 박 교수님. 네, 저도 짧게 혼밥 짧게. 좋아하는데 네, 저렇게 써 있으면 혼밥 먹는 건 잘못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 주문은 얼마 이상 가능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네, 밥이 8,000원이면 뭐 12,000원 이상 주문 가능 이런 식으로. 백다희 아나운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전해주시고요. 자, 양 변호사님. 저는 두 분이 진짜로 혼밥을 자주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좋아요. 약간 의아한 게 좋아요. 저는 오늘도 혼밥 저기 계속 식당 먹었어요. 가면 저런 메뉴들 있잖아요. 찌개류 이런 거는 2인분만 팔고 1인분을 안 파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메뉴도. 근데 저는 저 식당에 찾아가고 싶어요. 가끔 저런 거 먹고 싶어도 들어가면 2인 이상만 주문하기 때문에 아예 못 먹는 메뉴들 상암동 근처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가서 1인분만 파는 메뉴도 있고 2인분 파는 메뉴가 따로 있는데 저 식당 사장님 말 맞다나 2인분만 파는 건데 원해서 저렇게 판다고 하셨거든요. 저거 안 드시면 되잖아요. 1인 메뉴 드시면 친구를 되잖아요. 데리고 가서 먹어요. 친구를 데리고 가서. 친구가 없어요. 혼밥 먹을 없으면 때. 1인분도 먹고 그러면 고기 구워 먹는 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고기 구워 먹는 거 저 그래요. 삼겹살 같은 거 1인분 팔아요? 1인분 잘 안 팔잖아요. 친구 저거 데리고 가서 따지기 먹으라니까요. 친구가 없다니까 점심시간에. 집에서 먹어요. 집에까지 언제 갔다 와요? 네. 교수님도 한 말씀 하셔. 아니 저도 양재 변호사님은 진짜 친구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친구가 많지만 그래도 혼밥을 좋아하고 요즘은 다 혼밥들을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혼밥이 잘못됐다라고 써 있으면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저기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시대도 분명히 혼밥족들이 늘어나면서 싸워! 메뉴를 늘린 거예요. 지금 상암동 저 머릿속에 몇 군데 떠올라요. 김치찌개 이런 거는 1인분 파는데 큰 냄비에 파는 건 1인분 안 팔아요, 지금도. 저기는 가면 저는 저기서 먹고 싶어요. 평소에 못 먹거든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 의견이요? 가족분들 의견 드릴까요? 네, 둥이님 1인 손님 오지 마세요라고 써붙인 건가요? 라고 하셨고요. 춘식기님 1,000원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밤양갱님은 1인 메뉴를 만들면 되죠?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싸워 또. 다음 이어갈게요. 자, 나랑 결혼해 줄래? 자,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할 인간의 난동 영상 제보를 만나보시죠. 자, 여기는 술집. 여성 손님들에게 치근댔다는 60대 남성 직원들이 커트를 합니다. 야, 저리 비켜 임마 하면서 팍 쳐요 지금. 자, 그러더니 아가씨한테 가가지고 아가씨 나랑 오늘 데이트하자. 나 아직 팔팔해. 짱나 재수 없어. 자, 갔어. 그러니까 경찰을 때렸어. 자, 제압을 했습니다. 자, 아이고 제압했어. 자, 미국이었으면 저 인간 최소 테이저건이었습니다.
그러긴 말입니다. 저기 지난 9월 울산시 남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벌어진 일인데 보신 것처럼 이날 밤이었어요. 60대 남성이 그 술을 먹고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내가 뭐 사장이 안주 가지고 타박을 하다가 처음에는 사장한테 폭언을 했습니다. 이 안주 가지고 직원 타박하다가 사장이 오면 머리를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다시 갑자기 준별의 20대 여성 손님들에게 저렇게 다가가서 아이고. 나랑 결혼하자. 오늘 뭐 너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성희롱 발언을 했고 정신 나가는 예, 결국 이제 사장이나 직원이 제발 좀 나가달라라고 부탁을 했더니 네. 절대 안 나가면서 이제 다시 폭언과 문제 행동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찰을 불러야죠. 신고를 했더니 와서는 경찰이 오니까 왜 또 경찰을 부르냐고 직원 등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폭행을 한 겁니다.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됐고요. 사장님은 또 경찰의 권유로 업무 방해로 고소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박 변호사님. 네. 안 되겠다. 저 인간 얼굴 공개합시다 그냥. 얼굴만 공개를 한다면 가장 강력한 처벌이 될 겁니다. 예. 60대 남성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행패 부리고 어이, 경찰 어이, 행패 어이, 부리고 이거 얼굴 근데 좀 체포되는 건 조금 좀 후련합니다. 저 힘 하나 못 쓰네요. 예. 후련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엄하게 처벌받아야 되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체포는 됐는데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됐다고 하고요. 아마도 다시 또 찾아오지 않을까 점주 입장에서 되게 불안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하는 거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최민환 성매매 안 했답니다. 자, 뭐 여러 논란으로 활동 중단했던 FT 아일랜드 이 멤버 최민환 씨가 바로 어제 팬들과 소통하는 채널에 글을 올렸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뭐 또 금방 삭제했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 글은 나 너무 억울해. 네, 최민아 씨는 어제 팬들과 소통하는 한 플랫폼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프리가 팬덤명이라고 합니다. 소속사와 관계없이 한마디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언론에 나온 대로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 라고 아주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라는 것도 안 한 걸 어떻게 증명해야 되나. 그래서 난 더 할 말이 없던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경찰이 이 최민환 씨를 성매매 및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증거를 알려줄 게 없다. 왜냐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녹취록에 나왔던 호텔이나 모텔도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아무도 믿어주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방법도 없고 변명할 방도도 없다. 진짜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팬들 반응은 싸늘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성매매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냐라는 의혹을 이제 팬들은 제기를 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성매매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호텔 모텔에 혼자 있고 싶었다라고 자기는 예약할 줄 모르냐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또 이제 녹취록에 보면 뭐 어떤 것들 준비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거는 왜 그럼 컨디션이랑 칫솔이라고 하는데 그걸 2개씩이나 필요한 이유는 또 뭐냐 혼자 있었다고 하면서 원래 그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그냥 다 개인적으로 챙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그냥 어찌 보면 가만히 좀 있었으면 시간이 흘렀으면 잊었을지 모르겠는데 굳이 저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논란이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직원인지 상전인지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일하기 귀찮아하는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고민인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고깃집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친한 언니가 8개월 전쯤에 잠깐 일해도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는데 구직은 안 되고 생활이 빠듯해져서 어쩔 수 없이 부탁해 왔던 거였습니다. 안타까워서 아르바이트생이 필요 없는데도 고용을 했는데요. 언니는 야무지게 싹싹하게 정말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점점 일하기 귀찮은 티를 내더라고요. 그릇에 반찬을 대충 담아서 양념이 묻거나 테이블도 대충 닦았습니다. 또 언니가 평소에 화장실 청소를 맡고 있는데 하루는 오늘따라 속이 안 좋네. 청소하다가 토하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마음으로 대신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점점 미뤘고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식자재 옮기는 걸 제가 바빠서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뾰루퉁한 표정으로 옮기더니 나중에 와서
자꾸 힘든 일 시키면 삐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9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알바생 언니입니다. 어머머머머 진짜 있는 것들이 더하다는 성현들 말씀 틀린 거 없어. 야 백다혜 우리가 피는 안 섞였지만 언니 동생하고 지낸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이 언니 처지 궁색한 거 뻔히 알면서 야 너도 사장이랍시고 이 불쌍한 언니 부려먹고 싶냐? 아이고 야 뚫어뻥 내놔. 화장실 청소 내가 하고 만다. 이거 동그라미. 아까 그건 아닌데 어쨌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 동생이에요. 세상에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는 성현들 말씀 틀린 게 없네. 언니 상희 언니 난 뭐 흙퍼서 장사하고 돈 주는 줄 알아? 아유 불쌍한 척 오지게 하길래 티오도 없는 자리 만들어서 취직시켜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디 상전 노릇 하려고 각을 잡아. 박상희 씨 확실히 하자. 나는 사장 너는 알바야. 화장실 청소 빨리 다시 해. X. 박 변호사님. 이게 이제 원래 시작했을 땐 되게 잘했다고 하잖아요. 말도 안 박상희 씨가 상당히 잘했다고 하는데 이 중간에 변한 거예요.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처음부터 좀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그냥 뭐 어떻게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다가 언제부턴가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화장실 청소조차 안 하는 이 박상희 씨 좀 어쩌고 있나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지적을 하고 필요하다면 아르바이트니까요.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글쎄요, 이 언니란 분이 이제는 좀 상황이 좀 나아지신 걸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급한 마음에 들어갔으니까 정말 그 일자리 주어진 거 하라고 감사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좀 티를 내는 걸 보면 이제는 언니가 그런 자리가 필요 없어진 모양입니다. 그냥 이제는 언니 좋은 자리 찾은 것 같으니까 나가주세요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냉정한 남자들. 자, 백다혜 아나운서. 저도 절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냥 좋게 근데 저는 자를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한번 좀 속 터놓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냐? 난 좋은 마음으로 고용을 했는데 이런 시간을 좀 꼭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교수님. 네, 저는 약간 예견됐더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그 알바생이나 직원을 뽑았어야지 아는 사람 뭐 이런저런 이유로 뽑았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사이가 벌어질 수 있고 비단 이 언니뿐만 아니라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언니가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까 앵커님은 막 너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물론 이 언니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게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선의를 베풀었는데 나중에 욕만 먹고 원수가 되고 소문도 되게 안 좋게 날 수 있어서 저는 정리하는 건 맞는데 대놓고 뭐 자른다던가 뭐라고 한다기보다는 조금 지혜롭게 이제 정말 우리 오래 가게에 있을 정직원을 뽑아야 한다라든가 저희 가게 너무 이제 부족한데 좀 더 좋은데 어디 알아보고 있어요? 라던가 좀 이렇게 둘러대면서 한번 그만둘 수 있게 하는 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김효윤이님 아르바이트 새로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요. 박혜영님 친할수록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 집사님은 이해는 하지만 먼저 내 잘못부터 생각하고 언니에게 좋게 말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진주님 보고 계신가요? 며칠 전에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사는 가족들이 사반 가족인 걸 아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금요일 아버님 장명출님의 생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필 생일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딸들 앞에서 저렇게 공주님 왕관도 쓸 줄 아는 귀염쟁이 아빠. 하지만 또 운동할 땐 상남자 포스 장렬하는 멋진 아빠. 장명출 씨의 생일 축하하고 내일 수술도 잘 받자 하셨네요. 한국 프로골프협회 고위 임원이 직원에게 폭언을 쏟아내며 퇴사까지 강요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분리조치 이후에도 피해 직원을 탓하며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 제보 사건입니다. 네, 피해를 호소한 직원은 2014년부터 이 한국 프로골프협회에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직원에게 폭언을 쏟아낸 사람은 바로 협회의 고위 임원인데요. 임원은 몇 년 전에 피해 직원의 직속 상관으로 협회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1, 2년이 좀 지나면서 친해지고 나니까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조금 업무 처리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욕이 섞인 막말을 내뱉고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보다 못한 한 직원이 왜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따졌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직원한테는 더 이상 막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 직원은 좀 성격상 그러지 못했고요. 그냥 상사라 생각해서 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원의 폭언이 점점 과해졌다고 하고 올해 들어서는 정말 더는 참을 수 없는 폭언들이 쏟아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폭언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죄다 삐삐삐 비품 처리를 해야 해서 방송에 내보낼 온전한 문장 하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폭언의 끝에는 선심을 쓰듯 항상 이걸로 귀결이 됐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의 배려야. 자, 직접 들어보시죠. 왜 전화 안 받아? 감사합니다. 나 월요일날 너 꼴 보고 싫으니까 너 휴가. 나 더 이상 네 꼴 보고 싫어. 야, 이 야, 내가 잘못했어? 아닙니다. 너 또박또박 얘기 안 해. 야, 너 나랑 얘기하는데 너 내가 무섭지? 아니, 나 되는 거지. 너는 오늘부로 나랑 끝이야. 너 회사 나오지 마. 사직서 가지고 화요일날 가져와. 더 이상은 없어. 내가 취직시킬 때 12월 31일자로 몇 년 근무하는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보내줘. 마지막 너의 저한테 최대한 선물이라고 표현하면 너에 대한 배려야. 나의 배려. 그 양 변호사님이 X에 뭐가 들어가는지 다 맞추셨어요. 너무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저런 폭언들이어서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짐작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이 폭언이 이 올해 8월부터는 정말 대면 비대면 뭐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는 겁니다. 임원실로 불러가지고 1시간 동안 뭐 이렇게 폭언을 하는 거 심지어는 전화도 당연히고요. 전화는 당연하고요. 임원 집 주변 카페까지 그러니까 낯선 장소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 데서 거기서 남들이 뭐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폭언을 하기도 하고 욕설도 그냥 모욕적인 말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뭐 죽이고 싶다든가 뭐 찌르겠다든가 뭐 이런 식의 사실상 살해 협박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점점 정도가 심해지는 게 너 보기 싫으니까 휴가 내라. 그래서 나오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거면 딸이 다른 회사로 가라 이직을 강요하면서 이력서랑 사직서 같이 내라라고 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는 이제 아예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각서를 써라. 근데 각서 내용을 이제 이 피해자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이 거기에 같은 상황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퇴사하겠습니다라고 써서 갔더니 그거 같은 상황 안 돼.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딱 명확하게 써. 그래서 다시 또 자필로 수정하도록 요구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박 변호사님, 예. 무슨 죽을 죄를 지어서. 자, 이게 사실은 피해 직원의 주장이긴 한데 정말 무슨 뭐 자그마한 실수 같은 게 있었다 해요. 만약에 정말로 큰 실수 있다고 욕하면 안 되죠. 당연하죠. 큰 실수가 있었으면 자기가 징계되거나 해고되거나 아니면 큰 손해를 입혔다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 직원 자체가 올해 KPGA 상을 2022년에 수상할 정도로 상당히 잘하는 어떤 사람이었고요. 결국 지금 화내는 게 자신의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보고 자체 같은 잘 안 했을 때, 이럴 때 욕하면서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임원이. 그래서 직원 얘기에 따르면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를 하시라라고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퇴사해라, 연가 써라, 회사 나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괴롭히고 업무에 아예 배제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저래도 참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월급쟁이들 다 똑같잖아요. 가족들 때문에. 먹여 살릴 가족들 때문에. 자, 도저히 이것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싶으셨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야, 너 자식까지 있는 그러나 가 네 자신을 거울에다 쳐보고 얘기해. 내가 뭘 잘못했어 너한테. 나 다시 물을게. 너 네 와이프한테도 이러냐? 네 부모한테도 이래? 아닙니다. 기집애냐. 너 편해가지고 자존심도 없냐? 방문 쳐 닫고 얘기해. 방문 쳐 닫고 얘기해. 쳐져 있습니다.
교수님, 와. 네, 우리가 애들이 싸울 때도 부모에게는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큰 싸움이 되고. 근데 이 사람은 자식도 들먹이고 아내도 들먹이고 부모님까지 들먹였어요. 그런데다가 또 퇴근을 하고 나면 새벽에도 전화하고 밤늦게도 전화하고 주말에도 전화하고 또 전화는 뭐 친절하게 예쁘게 말했겠습니까? 전화 말투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도 사실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딱 전화가 오면 이분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불안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 직원은 회사 일을 가지고 아내와 자녀, 부모까지 이야기하는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참다 사내에 신고를 하기로 결심하셨대요. 진짜 이거 정말 잘하신 게 박 교수님 계시지만 이 직원 위험할 뻔했어요. 정신질환의 정도까지 이를 정도였던 게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폭언을 듣다 보니까 진짜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정말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진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다행히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했고 신고만이 답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용기를 내서 이제 신고를 했답니다. 근데 회사에서 또 즉시 분리 조치를 해줬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 분리 조치를 해도 회사에 어차피 같은 층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마주칠까 봐 항상 두려웠고 화장실 가다가 이 임원 목소리가 들리니까 다른 쪽으로 숨어가지고 그 소리가 잠잠해질 때까지 있다가 아이고. 나온 그런 상황까지 겪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게 피해 지금 직원 주장에 따르면은 그러고 나서 또 해당 직원이 다른 직원들 불러가지고 그거 왜 신고했다냐? 뭐 회사 생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왜 신고당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 임원은. 자,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게 지금 없어요. 자, 이 상황에서 피해 직원분이 바라는 거 딱 한 가지 들어보시죠. 심장도 두근거리고 손발도 떨리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하얘져요. 갑자기 기절할 것처럼 이렇게 어지럽다가 이게 극도로 심해지면 다리 떨리고 손 떨림이 다음날까지 남자답지 못하게 쿨하게 멋지게 퇴사하겠다고 말 못하냐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 삶의 터전이잖아요. 회사를 그만두는 게 맞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됐는데 확실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거든요. 홧김에 했던 말과 행동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릴 수 있다는 거를 자,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야, 또 저 취급을 당하면서도 저기 다니고 싶어? 사표 내! 뭐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오래 다닌 내 삶의 터전을 잃기 싫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 정도 폭언이면은 이제 폭행이나 마찬가지 폭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정폭력 같은 데서 오래 당하다 보면 학습된 무기력으로 자포자기하면서 내가 누구지?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자존감의 하락을 겪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었던 건데 다행히 이분은 자아 강도도 높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동료들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거기서 빠져나가서 이제 신고도 하고 이분이 그대로 내가 당한 걸 당신 한번 당해봐라. 그게 어떤 고통인지 그리고 이제 벌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협회 측에서도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단체 협약에 의해서 외부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징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이거 해당 임원한테도 저희가 인터뷰 요청했는데 뭐 거절했어요. 자, 박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이거는 변명의 거리가 없습니다. 암만 잘못하더라도 욕설을 하고 집에 전화하고 새벽에 전화하고 애인데 전화하고 이거는 인격의 모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뭐 법적인 조치 등등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채팅창에서는 뭐 저희가 불러 처리를 했지만 누군지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흰색 차량의 앞에 서서 길을 막고 있습니다. 잠시 후 차량이 천천히 후진을 하고 여성도 그쪽을 향해 다가가는데요. 재밌어요? 웃겨요? 아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운전자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출발해버리자 급기야 여성은 차량에 매달려서 필사적으로 못 가게 막으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랬던 걸까요?
자, 교수님 먼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8월에 경남 창원 진해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제보하신 분이 한 횟집에서 남편과 함께 술을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술에 취한 상태였고 너무 소란스럽게 굴었습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우리는 이제 가요. 그러고 이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흰색 차량이 식당 앞으로 한 게 주차가 되면서 거기서도 또 운전자가 들어왔는데 이 운전자가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까 들어온 그 세 명과 한 팀이구나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집에 가려고 이 횟집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음주운전한 건 아닌가 싶어서 계속 저 앞을 떠나지 못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보자는 설마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나 싶어서 가게 밖에서 남성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보자 부부는 혹시 운전자가 대리를 부르면 그냥 가고 대리를 부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자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남성 4명이 나왔을 때 좀 큰 소리로 욕설을 섞어가면서 뭐 누구 집에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 이런 대화를 나누더니 차례대로 차에 탔다고 합니다. 결국 신고를 결심했다고 하고요. 차량이 출발하자 제보자가 그 앞길을 막아서 일단 못 가게 붙잡아뒀다고 합니다. 저희가 일단 신고를 했으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부탁을 하셨대요. 자,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또 그 일행들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혹시나 몰라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리를 안 부르고 바로 탑승을 하시길래 술 드셨는데 왜 차를 타시지? 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신고를 하고 저희가 이제 신고를 했는데 잠시만 기다려달라 알겠다고 했는데도 차를 움직이시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경찰에 오실 거예요. 네. 뭘요? 이거 잠깐 운전하신 것도 만약에 술을 드셨으면 음주로 확인이 되거든요. 네. 제가 별로 재밌어요? 웃겨요? 재밌어요. 아,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 운전하셨네요? 서세요 하면서 제가 따라가다가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아서 차에 매달렸거든요. 그리고 그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계신 분이 욕을 하고 막 웃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조롱을 하셨어요. 사람이 매달렸는데 간다? 지금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운전을 하는 거를 확실히 보니까 앞을 막아선 겁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저희가 죄송하지만 그 음주운전이 의심돼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혹시 술 안 드셨으면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정주가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자는 네, 알았습니다. 뒤에서 계속 들리시죠? 뒤에 같이 탄 일행이 계속 뭐 낄낄낄낄거리고 웃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차가 뒤로 후진하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후진한 것도 음주운전입니다라고 했더니 또 알았어요 하면서 또 낄낄낄 웃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예 앞으로 그냥 차량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제보자분이 막았으니까 뒤로 뺐다가 앞으로 그냥 운전하니까 이거 음주운전이다, 음주입니다 하니까 하고서 그냥 멈추려고 그냥 갔던 겁니다. 그냥 가니까 당황한 나머지 이제 이 제보자분도 어떻게 하다가 그냥 차를 붙들고 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한 20-30m를 저렇게 질질 끌려갔는데 그 너무 속도가 빨라서 걸어가다가 손을 놨는데 문제는요. 저 뒷좌석에 일행 있지 않습니까? 일행 중에 하나가 제보자 주장입니다만 거기다 대고 미친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매달렸네 하면서 제보자 팔을 때렸다라고 지금 제보자분은 주장을 하십니다. 자, 결국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운전자 신고했던 제보자를 향해서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어디 소속 누구십니까?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경사관분들 오셔가지고 실랑이가 조금 있었는데 그 운전자분이 내려서 자꾸 소속 같은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구한테요?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 소속이십니까? 저 군의관이고 어느 소속 뭐 누굽니다. 혹시 누구십니까?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군인 아니고 민간인이라고 왜 자꾸 소속을 물어보시냐. 제가 도저히 화가 나가지고 그때는 현역이셨던 아빠를 불렀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좀 와야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오니까 저희 아빠한테도 어느 소속이십니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야 네가 뭔데 날 신고해? 나 군의관이야. 군의관이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예전에는 뭐 이런 사람도 있었죠. 내가 뭔데 이렇게 했는데 이 진해 아닙니까? 창원의 진해. 여기 군부대 많습니다. 해군 부대. 아마 그런 착각, 술에 취해가지고 착각했던 것 같고 제보자는 뭐 누가 봐도 민간인처럼 보이는데 어디 소속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군의관인데 좀 봐줘라 이런 느낌의 얘기를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제보자 입장에서는 뭐 어쩌라고 나 민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너무나 계속 저렇게 행패를 부리니까 진짜 아버지가 현역 군인이었어요. 아버지 보고 오락했고 아버지 오니까 또 그때도 어디 소속이세요? 저는 군의관인데요. 또 똑같은 것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아마 만약에 뭐 군의관이면 봐줄 줄 알았는데 안 봐줍니다. 이거 뭐 의미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0.08% 이상의 혈주관 콜롱도 나왔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이 제보자는 입었다고 합니다. 자,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최근 1심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러게요. 그거 안 봐줘야 한다라고 지금 박 변호사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기소가 된 건 뭐냐면요. 일단 운전자는 음주운전하고 또 차량 때문에 사람이 다쳤으니까 특수 폭행입니다. 그리고 뒤에 팔을 친 사람 있죠. 그 사람 음주운전 방조고 그리고 폭행으로 이렇게 기소는 됐대요. 아이고. 근데 나머지는 아예 재판에도 안 넘겨졌답니다. 깁스했어. 예. 그런데 문제는 운전자가 재판 과정에서 저는 사람이 매달린지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영상을 봤는데 저게 모르기가 쉽지 않은 진짜 취했네 그럼.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그 팔을 친 사람 있죠. 예. 그 사람은 아예 그런 적 없다, 팔 때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재판 결과 운전자 음주운전 말고 나머지는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아, 오, 자, 야, 예. 이게 자, 군사법원 판사, 군 검사, 그리고 진짜 이 군 도베르만 그 드라마에도 짧게 출연. 예 출연하셨던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조금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게 뭐 영상이 없거나 그러면 어떤 증언이라든지 증거 이런 것들 부족으로 뭐 무혐의나 무죄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영상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확실하거든요. 저 사람이 매달리는 걸 몰랐다.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이 군대 재판, 군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 또 군검찰에서 기소를 합니다. 군사법원에서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을 했는지 의문이고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때가 지금 부대 훈련 기간이었다고 해요. 통상 훈련 기간에 술을 안 마십니다. 훈련 기간에 술 마신 거예요? 안 마십니다. 이건 아하, 말이 안 되는데 술도 마시고 음주운전하고 사람 매달리게 하고 이 등등의 행동을 했는 거는 반드시 공론화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뭐 차에 매달린 그건 참 위험한 행동이긴 했지만 그만큼 이걸 놓치면 정말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광주의 한 이용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이 긴급 출동해서 1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현장에선 60대 업주가 충격적인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살인범의 흔적입니다. 자, 2018년 12월 한 통의 다급한 신고 전화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 한 건물 지하의 이용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서 화재는 10분 만에 진압이 됐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60대 여성이 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업주였고요. 침대 옆에서 발견됐는데 피해자 입 안에 카드 청구서하고 그 방부제 같은 것들이 몇 알이 발견이 된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코 안에서 그을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기 전에 사망을 한 거고요. 결정적으로 목 절린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살인사건이었던 거죠. 경찰이 급히 이 CCTV를 확인해 봤는데 누군가 CCTV를 훼손해서 떼간 이후였습니다. 자, 이 장소가 이용원입니다. 네, 근데 동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이용원이 퇴폐업소였다고 합니다. 이 불법 행위를 위한 객실도 따로 있었다고 하고요. 이 발화도 그곳에서 발생한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용원 내부를 살피던 도중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뒷문을 발견했고 외부 CCTV를 통해서 범행 당시 한 남성이 가게 CCTV 본체를 가지고 나가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또 영상에는 없지만 또 다른 여성도 남성을 따라서 뒷문을 나가는 게 찍혔는데요. 근데 이 여성이 이용원에서 안마사로 일하던 60대 종업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종업원이 경찰에게 범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종업원에 따르면 나와 함께 가게를 나왔던 그 남자가 살인범이다라면서 나보고 신고하면 찾아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남자 대체 누굽니까? 젊은 남성인데요. 12월 22일 밤에 찾아왔던 손님이었습니다. 이 사람 갑자기 종업원이 그만 나가달라 하니까 격분을 해서 사장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종업원한테 팔을 꺾는 등
다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현금도 가져가고요. 뭐 휴대전화 또 CCTV 본체도 가져가고 이 종업원한테 10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집 주소하고 전화번호 알고 있다. 신분증 뺐으면서요. 신고하면 죽이겠다. 협박했던 그 부분도 있고요. 결국은 이 이용원 근처에 CCTV를 통해서 범인을 추적을 했는데 150여 개의 그 CCTV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예. 빌라촌 일대 들어가는 모습까지는 찾았는데 더 이상의 모습을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 경찰관이 그 범인 용의자를 기억해냈습니다. 이 얼굴과 옷차림 한 달 전에 내가 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들이 범인의 인상착의가 좀 그래도 잘 찍힌 CCTV를 보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경찰관이 한 달 전에 어떤 사람이 만취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문이 잠기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고 바로 앞에서 나가자마자 이제 사고가 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조사를 받았던 서모 씨와 인상착의가 같고 옷차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도 좀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없어졌던 이용원의 가해자가 없어졌던 그 빌라촌에 딱 그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너무 수상하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찾아가서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름이 끼치는 것은 이 서 씨라는 사람 20대인데 강도, 성폭행 등 전과가 13범이었고요. 올해 4월에 출소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4월에 출소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전과 13범 28살 서모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14번째 범행을 살인으로 저질렀던 겁니다. 자, 끝까지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는데요. 당시 영상 만나보시죠. 주인을 왜 살해하셨습니까? 불은 왜 지르신 거예요? 살해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도주 후에 어디 계셨어요? 이것분들에게 하신 말씀 없으세요? 자, 박 변호사님. 네. 도대체 왜 60대 업주를 살해했답니까? 자, 당시 소주 2병을 마시고 이 업주 가게에 찾아가서 이 불법행위 좀 해달라고 하면서 9만 원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신체적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게 제대로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성행위를 못하게 되니까 종업원한테 환불을 요구를 했고요. 또 종업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 했는데 당신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안 된다. 노력 그 비용을 드릴 수 없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싸움이 난 것 같습니다. 환불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럼 신고해라. 등등의 싸움이 나다가 신고할 테면 해봐라고 하면서 결국은 수사기관의 얘기에 따르면 깎아달라고 하는데도 안 깎아준 게 화가 나가지고 제대로 서비스도 못 받는데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업주를 살해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판결문을 구해서 그리고 당시 사건 기록 같은 걸 보니까 아주 이 범행이 잔혹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서 씨는 60대 업주인 피해자를 쓰러뜨려서 상체 위로 올라가서 목을 졸랐습니다. 그래서 60대 종업원이 돈을 주겠다고 말렸는데 서 씨는 오른손으로는 여종업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졸라서 살해했습니다. 이 화가 풀리지 않은 서 씨는 피해자의 사체 위에 종이, 옷 등을 올려놓은 다음에 그곳에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사체의 일부를 훼손시키기도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 서 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서 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지만 기각당했고 결국 원심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사건연구소 통해서 과거 사건들을 죄송합니다. 이 재조명할 때마다 항상 마무리를 이 판결 내용으로 정리를 하는데, 자, 이 이름도 모릅니다. 신상 공개가 안 됐어서 서모 만기 출소 꽉 채워서 나온다고 해도 겨우겨우 50대 후반 28살에 전과 13범으로 나온 지 출소 8개월 만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또 들어갔어요. 자, 50대 후반에 나오면 또 누구를 또 어떻게 하려고? 에? 그러게요. 정말 저도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참 답답합니다. 일단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이미 전과 13범이었고 2013년에 특수강도로 5년을 복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2018년 4월에 출소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미 13범을 그때 저지른 건데 그러고 나서 불과 8개월 만에 사람을 저렇게 끔찍하게 죽인 겁니다. 그러면 30년을 선고를 받았으니까 50대 후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자가 재범 위험성 평가를 받았는데 이 기준이 12점인데요. 23점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이제 50대 후반에 출소가 된다 그래도 이게 끝난 사건이 아니라 한 20여 년 뒤에 우리는 저자의 출소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불안함에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해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연쇄살인범 60대 연쇄살인범 있었잖아요. 네. 출소해서 또 그 짓한. 그 50대 후반이면 요즘에 뭐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고 볼 수도 당연하죠.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는 큰 어찌 보면 숙제입니다. 아무리 무겁게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무겁게 처벌하는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되고 무겁게 처벌하는 걸로 앞으로 그 사람을 예방할 수 있느냐 풀리지 못한 숙제가 여기도 또 큰 숙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 지금 보면 이미 2013년 4월 달에 유사한 범죄예요. 특수 강도 강간죄. 근데 범행을 저질렀을 때 불구하고 5년밖에 안 받고 그래서 만기 출소한 이후에 그해 12월 달에 업주사에 또 비슷한 사건을 저지른 거죠. 이 사건의 그 범행 행태도 아주 잔혹하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안에 영수증하고 방부제 같은 걸 넣어두면서 화가 안 풀리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글쎄요, 잔혹하기도 하고 뭔가 사이코패스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과연 30년을 살고 나왔을 때 또 반복하지 않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1차 범죄 때 과연 재범 위험성 평가라든지 5년만 해서 될 일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나오면 똑같이 반복할 거 아닙니까? 몇 달 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좀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그래서 얼굴을 공개하듯 신상을 공개해서 우리 사회가 다 막든지 뭔가는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No toxic chemicals, murderous, so answer to. 빈틈없는 흡입력. 흡입과 물걸레를 한 번에. 쿠쿠, 이 바닥을 깔끔하게 평정. 쿠쿠 파워 클론 무선 청소기. 나 56만 원 찾았어. 내 돈인데 꽁돈 생긴 기분? 내 돈 찾는데 돈 드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된 거죠. 이제 엉카 안 써요. 내 카드 있으니까.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 자꾸 거절당해서 힘들었는데. 금융을 바꾸다. 생활을 바꾸다. 카카오뱅크.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